보세요. 2단계 제목 3분 쉬었잖아요. 3분 순삭 3분 여기 보세요. 금리와 코인 관계 2단계 시작하겠습니다. 금리와 코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지식.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인트로에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 우리가 연일 보는 기사 뉴스예요. 예. 언제 사느냐 언제 사느냐 아니죠. 게더링입니다. 게더링. 두 번째는 게더링 유어머니입니다. 그 7연속 기준금리가 동결이 돼서 3.5%가 됐어요. 7연속입니다. 7연속. 이제 거의 올 초부터 계속 동결을 하면서 3.5%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지금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월부터 7월 7번째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고 있다. 연초부터죠. 2월부터 꼼짝 안 하고 3.5%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3.5%를. 그러면서 이제 연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월형이 8월에 올해 8월 23년 8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아파트를 사라 막 부추기는 세력들도 늘어나고 하반기에는 아파트값이 상승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사기꾼이 돼버렸죠. 사기꾼이. 결국에는 안 오르고 심지어 아파트값이 떨어져 버렸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상당히 문제가 크죠.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이 고민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한편으로는 지금 시드머니 듣고 계신 분들이 미혼에서부터 결혼하신 분,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된 분들까지도 지금 시드머니를 같이 듣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2단계 시드머니 자녀와 함께 활용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금리와 코인이라고 했잖아요. 코인은 누가 투자를 하는 거다?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관리는 같이 하되 자녀들이 투자하면은 좋겠죠. 자녀들이. 참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코인이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부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엊그저께 이제 봐봐요. 12월 14일 여기 이제 날짜 잘 보세요. 12월 14일 오늘이 며칠이죠? 19일. 최근까지도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 하면서 내용을 다 반영을 충실하게 했어요.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 최근 뉴스죠. 이것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리 계속 유지될 거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리가 당분간은 계속 부담을 느끼게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대출을 갚아라. 22년에 얘기한 거는 대출을 갚아라. 대출을 갚아라. 그리고 뭐를 해라? 예금을 해라. 그래서 우리 델방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6%짜리 찾고 6.9%짜리 찾고 그래서 뭐 부산에 있는 뭐 신협인지 뭐 저축은행인지 다 뒤져가지고 최고금리짜리 찾았고 그 다음에 신금호의 새마을금고에서 7%짜리가 나왔어요. 7%짜리가. 이거를 줄 서서 보석별님이 가입을 하셨다고. 이거 가입했다고. 이거 줄 서서 가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2년에는 대출을 갚아라. 예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23년에는 변동성에 투자하라. 변동성에 투자하라. 그 다음에 대체관계에 투자하라. 대체관계에 투자하라. 변동성과 대체관계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죠. 상승을 한다든지 하락을 한다든지. 근데 어떤 요소에는 분명히 하나가 상승을 하면 반대쪽으로 반대편은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의 이 대척점에 있는 거죠.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표가 2008년부터 되어 있는 표입니다. 2008년.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2024년 되고 여기 중간에 2023년 23년이죠. 요 구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2월부터 현재 12월까지 지금 어떻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근데 지금 21년 11월부터 해서 이게 급격하게 21년 11월 요때부터 해서 급격하게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급격하게. 이때부터 쭉쭉쭉 급격하게 올라 버렸습니다.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구간이 돼서 횡보 구간이 나왔어요. 여기도 지금 한번 보세요. 횡보 구간이 길게 나온 다음에 금리는 하락을 좀 했습니다. 횡보 구간이 좀 나온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횡보 구간이 나온 다음에 금리가 살짝 올라가고 또 여기서 또 횡보 구간을 내본 다음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그래서 한참 또 어떻게 됐어요?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했던 시절이죠. 부동산 투자를 요 5%, 0.5% 구간, 0.5% 구간에서 횡보를 계속 하다가 쭉 추세 상승을 이어졌어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려갈 때가 좀 됐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면 어떤 거는 오를까요? 금리가 내려간다, 반대로 올라갈 게 뭘까요? 올라갈 것은 무엇일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갈 게 뭘까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시드머니가 안 만들어지고 시드머니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만 생겨도 그냥 소비로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소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거죠. 자, 이게 금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의미는, 금리 상승은 시중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유동성을 말려버려요. 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보석별님이 어떻게 했어요? 7%짜리 예금을 하면서 돈을 다 어디에 넣었어요? 저축을 해버립니다. 저축. 그러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시중에 있는 유동성은 돈이 말라버립니다. 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 여기 0.5 구간이죠. 어떻게 돼 있어요? 유동성은 풍부해지죠.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환경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더 심한 거는 뭐예요? 0.5까지 내려가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투자 대열에 참여를 했는데, 재미난 현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가 넘었죠. 2008년 8월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해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동산 구간에 있어서 2015년까지가 하락 구간이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락 구간이라고. 지금 여기서부터가 여기 2008년 이후 리먼 브라더스 이후부터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이 하락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하락을. 그리고 나서 금리가 바닥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부동산이 화랑을 탔어요. 이게 금리만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역학관계도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 반대 구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부동산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침체될 수도 있겠네. 그죠? 이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경기가 과열되면서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과열되면서 오르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면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 오르는 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경기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014년에서 2015년 구간에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라도 집 사라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안 도니까 전체 경기가 안 돌아버리는 경색이 생기는 거죠. 부동산 경기부터 시작해서 전체 생활 물가 경계가 많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봐라, 이거 금리 내린다는 게 그렇게 썩 베스트적인 상황이 아니네. 어떤 상황? 침체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 우린 이미 경험했습니다. 침체라는 거를. 그러면 요거 24년부터 25년, 26년 침체로 접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쉽게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유동성이 풍부했던 게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거 또 하나. 여기에는 부동산 전 국민의 10% 이하가 참여를 했다면 이 구간에는 얼마나 참여했는지 아세요? 이때보다 3배가 참여를 했습니다. 3배. 그걸 어떻게 아냐? 20대와 30대는 집을 사겠다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는. 요때는. 근데 오늘 시드머니 강의를 듣고 있는 30대 초반인 연애가 집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3배가 지금 늘었습니다. 30대 초반들, 20대 후반들이 달려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간 집 없이도 전세로 사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40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집이 없으니까 벼락 거지가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두 다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배수가 3배 이상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참여자가 많은 만큼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타격은 지난번 하락보다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30대, 지금 현재 40대, 과연 내가 30대였을 때, 지금 30대, 지금 현재 연애나 부엠이나 이런 친구들이 투자 대열에 들어온 것만큼 30대의 투자 대열에 들어왔었냐 하면은 안 들어왔어요. 우리 지금 40대에서 50대에서 임장 오시는 분들 보시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일찍부터 시작할 걸.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08년이면 15년 전입니다. 지금 현재 50인분 15년 전에 몇 살? 35. 35살 때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현재 50살에 무슨 얘기를 해요? 나도 일찍부터 할 걸. 이것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앞전에 08년에는 그분들도 참여를 안 해서 전 국민의 10%. 근데 현재는 그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죠? 그분들도 참여하고 있고, 연애도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엠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출근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봐보면, 참여자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참여자의 수가 앞전에 08년도에보다 지금 현재 참여자의 수가 많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불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08년도에 분양권 투자가 없었냐? 그때도 똑같이 분양권 투자는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크리오도 그때 당시에 입주장이었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가 당연히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트 또한 분양권 투자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시점에 끊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번에 분양권 투자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사람이 그러면 과연 10년 전에는 분양권 투자를 했느냐? 전혀 분양권이 뭔지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양권 투자 대열에 낀 겁니다. 3배수가 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이거를 계속 이연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폭탄을 잘 돌리면서 폭탄을 제거하면은 다행인데, 돌리다가 폭탄 제거를 못하면 다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빚 내서 집 사라는 얘기도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취득세가 어떻게 된다고? 조정지역이 없어지면서 취득세 중과가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연애가 올해 4천만 원을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에도 똑같이 4천만 원, 그 다음 연도에도 4천만 원 더 늘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추 내가 갖고 있는 빚은 다 갚고 추가 돈이 생기고 나만 돈이 있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돈이 태풍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 때 매물을 산 사람은 상승장이 되면서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 금리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5.25 이렇게 2%의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떨어뜨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떨어뜨릴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어떻게 갭을 줄이겠죠. 그래서 요 갭을 줄이면서 가야지 우리도 급격하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키토키님이 갔다 오셨는데 아직도 하면은 이게 진짜 말리는 거죠. 12시까지 하고 있으면. 그럴 일이 없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차이를 2%를 줄이면서 내려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꾸로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잘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뭐를 같이 동시에 보면 좋냐? 금리만 볼 게 아니라 달러입니다. 달러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달러의 변화를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2022년 10월달 요 구간이 최고치로 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치로. 그래서 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이제 변동사항이 생기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이제 깊어졌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금리가 우리가 시드머니 강의를 할 때 제가 벌써 이 시드머니 6회라고 했잖아요. 예. 요 구간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이때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미친 듯이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드머니 이제 중간 짤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들을 한번 보실 그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 아마 나올 건데, 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환율을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은
지금 사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얘기한 시점은 언제냐? 이때입니다. 이때. 강의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죠. 2020년 시드머니 강의할 때는 환율을 사라고 했고, 요 시점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 똑같이 22년 10월 달이죠. 이때 강의를 했죠. 작년에 10월 19일 날. 22년 12월 19일 날은 어떻게 해요? 매도입니다. 매도. 하늘. 한테크죠. 언제 샀어요? 이때 쭉 분할해서 샀습니다. 이때 쭉 분할해서. 그래서 시드머니 강의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매년 다릅니다. 내용이. 왜? 시류를 반영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짧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짧게 들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사라는 거야? 환율?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상황을 보면서 이거를 살지 말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이거를 흐름을 봐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환율하고 금리하고는 커플링 효과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죠. 금리도 올라가죠. 그럼 디커플링 효과를 보고 있는 게 뭐냐? 디커플링 효과는 디커플링 효과를 내고 있는 게 뭐냐? 반대를 알아야 되겠죠. 디커플링을 내고 있는 거는 커플링은 환율과 주가가 비슷한 커플링 효과를 내고 있고 디커플링은 주식입니다. 주식. 디커플링은 주식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디커플링을 내고 있는 거는 그런데 또 이제 이해를 하기 쉽게 위해서 왜 갑자기 코스피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금으로 가요. 예금으로 가면은 코스피에는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가 밑으로 꺼지겠죠. 예금으로 돈이 가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로 돈이 안 간다는 얘기는 투자 매력이 없다는 얘기고 한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빼서 외국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겠죠. 왜냐? 외국인들이 돈을 갖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국내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환율은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계산을 큰 틀에서 저스트하게 똑같다는 얘기 아니라 흐름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커플링은 환율과 금리는 커플링의 효과를 많이 내는 편이고 그 금리와 주가는 디커플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중간중간 변동성은 조금씩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 그렇게 놓고 디테일을 보시면 보이는 게 더 커지겠죠. 그래서 커플링과 디커플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플링과 디커플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환율을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00원이 기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20년 12월 달. 시드머니 강의가 이제 하반기에 하죠. 이때 강의를 할 때 당연히 뭐라고 했겠어요? 환율을 매수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수를 하라고. 그래서 1250만원. 1250원에서 지금 1100원대까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돈이 안 되니까 나눠서 사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제 급등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는 밑으로 꺼지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밑으로 빠지고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1400원대까지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주가도 횡보하고 있어요.
주가가 어떻게 횡보하고 있죠, 연예님? 그래서 모든 지표를 강제로 보셔야 됩니다. 강제로. 주가가 2300에서 2500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13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나가지도 빠지지도 않고 애매하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요 저점까지 잡으면 좋은데 이 저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요 지점에 어떻게 정찰병을 보냅니다. 네, 정찰병을. 분할 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100원대, 환율은 1100원대부터 1250원에 한 번 매도를 하고 1350원대에 매도를 두 번째를 합니다. 1차 매도, 2차 매도. 뒤에 가서 한번 이제 같이 이제 이 커플링이 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1차 매도, 2차 매도를 하시면 1100원대에 사셔서 하시면 확실히 돈을 벌실 수가 있어요. 코스피 지금 보이시죠? 환율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한 상태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최고점이 언제 찍었냐 봤더니 21년 여름 요때 최고점을 찍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때부터 주가는 박스 구간을 지금 헤매고 있어요. 2300에서 2500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랑 이거를 한번을 체크를 지금 해보면 둘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둘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활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봐보세요. 지금 코스피는 갈색이요. 갈색. 코스피가 갈색, 이거는 환율, 이거는 주가. 지금 여기 봐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가가 하이점이죠. 주가가 3000선이 넘었을 때요. 주가가 3000선이 넘었을 때 환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환율은 11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삼전을 매도해서 매도 자금이 어디로 가요? 환율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가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환율을 매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율을 매도를 하고 주가를 사는 겁니다. 주식을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근래에 좀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두산 로봇이 많이 올라왔죠. 그럼 이 두산 로봇을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어디서 나오냐? 환테크를 해놓은 미리 예전에 적금 해놓은 익스체인지 뭐예요? 타임입니다. 타임을 적금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쌀 때 사놓은 겁니다. 미리 쌀 때 사놓은 거고, 지금 현 시점에 환을 팔아서 두산 로봇을 사는 겁니다. 공모주를 하든 추가 매수를 할 자금을 만들든 금액이 싸니까. 그죠? 그리고 펀드에 돈을 넣을 수가 있겠죠. 개별 종목은 잘 못하겠다고 하면 뭉쳐있는 ETF나 펀드나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온다? 환율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율이 1달러당 1,400원이었어요. 근데 나는 언제 샀다고요? 1,100원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환전을 할 때마다 환전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려요. 환전을 했다는 거를. 그래서 이 순환주기를 만드는 겁니다. 순환주기를. 근데 이 순환주기를 지금 그러면 차트 보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니까, 평상시에 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확실히 돈을 벌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본 얘기를 했고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 차트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2천만원 초반대에서 스물스물 하다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비슷한 차트가 뭔가요?
비슷한 차트. 위에 쭉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와 비슷한 차트. 이거와 비슷한 차트. 그걸 알아야죠. 비슷한 차트가 뭔지.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식은 꼬라박았는데 횡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식이라는 얘기가 나와. 금리죠, 금리.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0.5에서 3.5까지 쭉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커플링을 한다고? 커플링을 연결을 짓는 거예요. 커플링을. 코인, 금리, 환율. 디커플링은 뭐예요? 주가. 어느 경제학 강의를 들어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왜 오르냐? 금리 오르는데 금리하고 주가는 반대인데 언뜻 보면 비트코인하고 주가가 비슷한 결을 쫓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금리하고 같이 횡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금리 변동이 비트코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한참 이제 금리가 막 오르고 뭐하고 하는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금리가 오를 때는, 한참 오를 때는 위험자산에 대해서 피하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위험자산에 대해서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리가 높아지는 쪽에 돈이 다 쏠려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되긴 하는데, 또 반대로 무슨 상황이 되냐면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변동성이 생기니까 위험자산에 투자를 좀 해보겠다는 심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3년 이렇게 보시면 2월부터 해서 8월달쯤에 뭐라고 했어요? 파월 형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제는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쭉쭉쭉 올라갑니다. 무슨 심리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게 투기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심리로 자극을 받습니다. 주가는 명확하게 이 서로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코인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로도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금리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대 심리가 커지니까 쭉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그래서 최근에 6천만원 선까지를 돌파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델방에도 중간에 한번 올려드렸지만은 갑자기 마이너스였던 비트코인이 플러스 200만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묶어봤습니다. 연준금리하고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연준금리를 묶어보니까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지금 있어요. 비트코인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횡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급등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올라갈 때는 위험자산을 회피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곤두박질 쳤던 게 지금 횡보를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코인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다른 자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순환의 로직을 갖고 있다면 비트코인은 심리다.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기사 보면은 지금 보면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 날 5,983만원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보면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다. 파월 형이 한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
올 상반기에 이제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 현물 ETF가 상장을 한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현물 ETF하고 비트코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ETF라는 자산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ETF. ETF가 주식에서 많이 하죠. 그러면 자동차 ETF 하면은 자동차 산업 관련된 주식을 사 모아놓은 집합체죠. 자동차 관련된 주만. 그래서 이 ETF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동차 관련된 뭐를 산다는 거예요?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주식을.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사서 ETF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무슨 얘기예요? 얘네가 비트코인을 사는 주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ETF를 만들려면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뭐 코인쟁이라고 하죠. 코인쟁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2023년 4월에 반감기가 예상이 된다. 2만 1000개의 코인을 만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코인이. 근데 더 이상 코인이 발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희소성. 희소성이 생기면서 이게 희소성에 의해서 가치 상승을 생성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시장경제 체제를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요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공급은 떨어지는 거를 넘어서서 중단이 되는 거죠. 수요는 커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조금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돈을 넣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일정 금액을 넣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있죠?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6천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6천선에 도달. 그러면 오늘 얼마인가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자, 오늘 코인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올려주세요. 코인 가격을. 기준금리도 이제 이렇게 되고 인생 한방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대체적 관계를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드머니 3단계로 바로 이제 넘어가면 네, 이 대체제와 보완제에 대한 이해를 이제 좀 더 심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환율하고 주식하고 금리하고 코인하고 이런 관계들을 얘기를 했어요.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지금 현재 코인 가격이 지금 연예님이 올린 거가 5,800입니다. 5,800. 여기는 또 5,6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 5,800. 5,800이 맞겠죠? 네. 5,800. 지금 5,800입니다. 5,800. 네. 한국 프리미엄이 이제 약간 들어갔으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봤던 5,800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고 2,000대에서 5,800대까지 2배 정도는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 불안하다 생각이 들면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반감기가 돌아오는 4월쯤 해서 총선도 끝나고 반감기가 끝나고 금리도 실제로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코인이나 위험 투자의 자산을 위험한 지역 투자처에 넣는 것도 괜찮다는 시류가 흐르면 코인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위험 자산에 넣어도.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대출을 해서 코인을 넣는 코인쟁이들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대출 땡겨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단계 대체제와 보완제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 자, 여기 보시면은 21년 9월 18일에 기사가 있습니다. 아파트 대체제인 빌라 수요 증가, 대체제, 보완제 차이는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시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11억 9천만 원이고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대체제인 빌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에 빌라 투자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고, 이 투자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게 드러나요? 빌라로 넘어가면서 전세 사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됐죠. 관심을 안 두고 있었으면 이게 잘 안 보였을 텐데, 전세 사기를 해서 전세 90% 맞추고 내지는 95% 맞추고 이 전세를 먼저 맞추고 나서 매매 가격을 맞추는 게 전세 사기입니다. 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리베이트, R이라고 하죠. 리베이트로 3천만 원을 받습니다. 3천만 원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신축 빌라의 매도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프리미엄 3천만 원도 받고, 그리고 무피로 빌라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그들만의 리그였던 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추가로 다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이제 고려했을 때 경제학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 아파트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못 사겠다. 이런 게 빌라의 수요로 증가로 연결될 때 두 상품을 서로 대체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 갭 투자자들이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따라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보완제는 뭘까? 아까 아파트와 빌라를 대체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보완제, 아파트, 그 다음에 아파트 리모델링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냐? 잘 봐보세요. 보완제는 한 재화씩 따로 소비할 때보다 두 재화를 함께 소비할 때 만족도가 훨씬 큰 두 재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설탕을 보완제라고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경제학에서 예시로 많이 드는데,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수요도 감소하고, 그죠? 그에 따른 보완제인 설탕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설탕의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겠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한참 있을 때는 뭐 사가지고 때를 부시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서 전세 놓고 뭐 매각하고 그 난리 버거지가 펼쳐졌어요. 우리 제갈님도 리모델링의 달인이시죠. 예, 리모델링이 달인.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하면서 비싸다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비싸다, 리모델링 가격이.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거래 감소, 아파트 거래 감소가 일어나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수요도 많이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자재 값이 올라서 아파트 리모델링 가격이 많이 아직 안 떨어졌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재 관련된 물가가 있고 인건비 관련 물가가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 물가가 잘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에서도 자재가 비싼 것보다 인건비가 비싼 게 많은 요인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안 하기 시작한다면 자재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자재에 대한 소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면은 업체가 망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그때서야 떨어질 겁니다. 그때 뭐를 하시라? 인테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하락장에 하는 겁니다. 하락장에 해서 그 집을 살고 계시든 뭐를 하든 하는 겁니다. 상승장에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인테리어 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완제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한데, 인테리어를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게더링 유어 머니입니다.
어떻게 돈을 모으겠어요? 적절한 하나 타이밍에 맞는 돈을 소비를 하는 겁니다. 비쌀 때 비싸게 주고 하는 거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죠. 근데 모두 다 안 할 때 하는 겁니다. 지금 골프장 어때요? 부킹이 널널합니다. 자동차 어때요? 1년이 걸렸어요. 지금 언제 나와요? 한 달 만에 나와요. 한 달 만에 새 차가 슉 나옵니다. 1년 걸리던 새 차가. 이게 뭐예요? 이게 시간과 돈을 다 세이브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거를 역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네, 많은 돈을 써야 되고요. 왜? 서로 경쟁하듯이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죠. 인테리어를 하락장에 해버리면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보완제는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콜금리, CD금리, 우리의 주택담보금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보완제. 그죠? 보완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채권 수익률도 쫓아서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대출금리도 마찬가지로 따라 움직이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코인하고 좀 전에 앞전에 2단계에서 얘기했던 금리와 지금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요? 대체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대체제와 보완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돈을 활용을 하시고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같은 돈을 들고도 망합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23.1억을 들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냐 건물이냐, 그죠? 이미 한번 위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같은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라고 그 다음에 달러,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위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보완제, 대체제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답이 나오죠. 자, 이제 4단계 시드머니를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5분만 쉬고 진행을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5분.